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그리고 PC 통신을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인터넷이 보급되는 것에 대한 역사를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실험을 성공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80년대 중반이 되면 PC 통신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요. 그 PC 통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에 코어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ADSL, ISDN 서비스, 그리고 우리한테 잘 알려진 메가패스나 이런 서비스들의 이름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인터넷이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 얘기했고, 그리고 인터넷 초창기에 활약했던 커뮤니티들,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이끌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알파넷에서 시작된 인터넷이 이제 군사용인 밀넷과 일반인용인 알파넷으로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인터넷이 새롭게 정의되고, 이 인터넷이야말로 정말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던 가치가 소통되고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새로운 네트워크 시대를 열었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에 의해서 활용되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웹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거죠. www로 시작되는 그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인터넷 그러면 당연히 웹 서비스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웹이라는 서비스가 나오기까지의 역사 또한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IT 인물들이 이러한 일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웹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입니다.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면 우리가 강의 시간에도 많이 봤었죠.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를 누르면 아까 보면 이제 유튜브로 가서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텍스트 안에 하이퍼 어떤 다른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개념은 무려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3년에 테드 넬슨이라는 사람이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어요. 이 사람인데요. 제노드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하이퍼텍스트 또는 하이퍼미디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제노드 프로젝트는 1960년에 시작된 최초의 하이퍼텍스트 프로젝트입니다. IT 쪽의 가장 유명한 잡지인 와이어드지의 평가에 의하면 컴퓨터 산업 역사상 가장 지속적인 베이퍼웨어적인 이야기다. 베이퍼웨어라고 하면 지금 존재하지는 않지만 꼭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어떤 상상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1963년부터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제 시연을 하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래서 이 하이퍼텍스트는 1960년에 시작돼서 1998년에야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이 있는 컨텐츠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모델을 이 테드 넬슨이 시연을 한 거죠. 뭔가 텍스트 안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 1967년 브라운 대학에서 앤드리스 반 댐이라는 사람과 실제로 이를 구현한 하이퍼텍스트 편집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이것이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가장 최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196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더글러스 앵겔바트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마우스도 발명하고 이랬던 분이죠. 하이퍼텍스트 인터페이스를 세계 최초로 시연합니다. 그 영상도 우리가 한번 봤었죠, 앞에서. 그리고 1977년에는 최초로 하이퍼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펜 동영상 맵, 아스펜 무비 맵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요. 아스펜은 도시의 이름이에요. 사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가상의 도시 경관을 고르면 그 방향으로 이동해서 풍경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걸 누르면 이제 비디오가 나오겠지. 이게 바로 하이퍼 텍스트의 개념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스펜 동영상 맵입니다.
나오죠. 1978년에서 81년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이 영상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를 촬영을 한 다음에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스트릿 뷰 같은 거죠. 도시 이게 달리면서 찍었다는 거겠죠, 차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선택을 하면 길이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뀌겠죠. 네. 지금 뭐 스트리트 뷰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내용들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시도였던 거죠.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듯이 마치 카메라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선택을 하면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이걸 타치를 했죠. 그럼 왼쪽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해서 그쪽 방향을 보여주는 이런 개념, 이걸 이제 소위 하이퍼 미디어라고 불렀던 거죠. 이런 개념들의 영상을 만들어서 시연하는 것들을 이제 본 거죠. 이러한 하이퍼 텍스트, 하이퍼 미디어의 큰 한 번의 이제 점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1987년, 10년이 흘러요. 10년 단위로 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죠. 10년 후인 1987년에 맥월드라고 하면 이제 애플사에서 신제품을 발표하는 그런 컨퍼런스인데요. 1987년 8월 맥월드에서 이 당시에 이제 맥킨토시 컴퓨터가 꽤 인기가 있었으니까요. 상업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컴퓨터이죠. 이 맥킨토시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이퍼카드라는 개념이 발표가 됩니다. 빌 애트킨스라는 사람이 이분인데요. 이 1985년부터 와일드 카드라는 거를 만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댄 윈클러 이 사람인데요. 이 댄 윈클러가 1986년부터 거의 비슷한 시기죠. 하이퍼톡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애플 내에서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텍스트보다는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한 간단하고 직관적인 프로그래밍 도구를 만드는 걸 목표로 이런 연구들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이 두 개를 합쳐서 하이퍼카드라는 이름으로 맥킨토시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래밍 도구로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폭발적인 반응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 중에 해본 사람들도 있고 이제부터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에게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그 장벽이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하이퍼카드라는 걸 이용하면 비교적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오늘날까지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전설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하이퍼카드를 소개하는 인터뷰 영상이 역시 유튜브에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마로 영어 공부 어렵던데? 직접 해봐서 아는데 드라마로 영어 실력을 높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스크립트로 찾아서 뽑아야 되고 스크립트 안에서 밑줄 치면서 단어 표시하고 검색하고 뜻하고. HyperCard, what is it? It's not hyper, it's not even a card, it's not quite system software, it's not quite application software. There must be at least one guy who knows what HyperCard is, Danny Goodman. He just wrote a 700-page book about it. And there's one other guy who knows what HyperCard is. He developed it, Bill Atkinson. They'll both be on our show. Today we unravel the mystery of HyperCard on this edition of the Computer Chronicles. 컴퓨터 크로니클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 하이퍼카드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하이퍼카드를 개발했던 개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의 Because the guy who developed HyperCard says it's like an erector set to help me build applications on my Macintosh. People are having trouble understanding this concept of HyperCard. What's the background? What's the derivation of it? Well, HyperCard is based upon hypertext. It's a concept that was introduced by Ted Nelson and Doug Engelbart in the 60s. The basic idea is this: if we're trying to do research on a complicated, just any kind of a subject, the subject matter really exists in all sorts of different places. It can be books, magazines, videos,
tape recordings, 네, CompuServe, 텍스트와 and if we can somehow link all this stuff electronically so that we click on Beethoven and then we all of a sudden can jump from one to the next, collect up the information that we want, put it into the document, listen to the music, do some word processing and so forth. That's what hypertext is all about, or hypermedia, and this is supposed to be the foundation for HyperCard. 하이퍼미디어라는 용어가 쓰이죠. Well, we're going to find out about HyperCard today. We're going to meet the two guys who developed it at Apple, Bill 네, Atkinson and HyperCard을 Dan Winkler, 개발한 두 and we're going to 사람의 see several 애플 applications already 개발자들을 being 이제 developed using HyperCard. We begin by going to San Jose, California to meet a man who's using HyperCard to develop something called the Complete Car Cost Guide. 네, 실제로 이제 Shopping for a new car can be a bewildering experience. Making the wrong choice among look-alike models at breathtaking prices can turn a simple purchase into a lifelong mistake. But Peter Levy thinks he can take some of the risk out of car buying with the help of a Macintosh and a HyperCard. Peter has written a program to construct a model car according to specific choices entered by the buyer. The HyperCard version of the Complete Car Cost Guide was spawned by HyperCard button or by simply pointing and 하이퍼카드 메이커, 하이퍼카드를 만든 사람들을 만나봅시다. 저희 두 사람 빌 애킨슨하고 Joining us in the studio now is Bill Atkinson. Bill is an Apple Fellow, the creator of HyperCard, also the creator of QuickDraw and Mac Paint. Next to Bill is Dan Winkler. Dan is the senior engineer at Apple working on the HyperCard project. Eric? Stuart, a HyperCard sounds like a hardware board you'd put into your computer Right. system. 네, 아까 봤던 그 영상 통해서 1987년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만든 하이퍼카드가 인기였는지 이렇게 TV에서 불러서 인터뷰할 정도의 내용이었던 거죠. 자, 이제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월드 와이드 웹이 탄생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라는 곳입니다. CERN이라고 쓰는데요. 풀네임 좀 어려워요. 네. 불어도 들어가 있죠. 네.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인데 이것은 1954년에 서부 유럽의 12개 국가가 펀드를 모아서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온 3천여 명의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곳이에요. 왜 이곳에 이렇게 모이게 되냐면 이곳에 강입자 가속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Large Hadron Collider라고 해서 LHC라고 부르는데요. 무려 27km 길이의 링 모양의 터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연구시설인데 당연히 이런 연구시설은 어떤 나라가 갖기조차 어렵죠. 굉장히 거대한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럽의 12개 국가 이것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1954년이니까 유럽이 동서로 이렇게 냉전 시기거든요. 소련을 지지하는 동유럽 국가들하고 미국을 지지하는 서유럽 국가들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서부 유럽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서부 유럽의 12개 나라가 돈을 모아서 바로 이곳에 유럽 지도죠. 영국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프랑스 바로 옆이 독일이고요. 그 밑이 이제 이태리, 그 사이에 이제 스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스위스의 이렇게 국경 지대에 만든 그런 연구소예요. 무려 27km짜리의 긴 모양의 링 모양의 터널이 있고요. 이 외관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의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의 LHC가 27km 길이의 링 모양이라면 100km짜리를 이제 아마 유럽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Future Circular Collider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이제 27km짜리 입자물리 연구소의 모양이에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팀 버너스 리라는 과학자입니다. 물리학자이고요. 1976년에 옥스퍼드 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으니까 영국인이겠죠. 1989년부터 Inquire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 Inquire라는 프로젝트는 이분이 이제 팀 버너슬리인데요. 물리학자들이 학술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봐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 정보를 좀 손쉽게 볼 수 있게 하자라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 팀 버너슬리가 소위 지금 뭐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홈페이지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HTML 문법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는 웹서버가 있어야지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이 최초의 웹서버를 객체 지향 컴퓨팅 환경을 지원하는 넥스트 컴퓨터를 이용해요. 넥스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다음에 만든 컴퓨터가 바로 이 넥스트라는 컴퓨터입니다. 최고 성능의 그런 컴퓨터이죠. 이러한 컴퓨터가 객체 지향 컴퓨팅 환경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이제 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 웹의 탄생에 스티브 잡스가 큰 기여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웹사이트예요. 이 웹사이트가 아직도 기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볼까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예. info.crn.ch 네, 지금 저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 들어가면 Home of the first website 웹사이트 첫 번째 웹사이트의 홈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지금 이렇게 브라우징도 가능해요. 네, 그대로 해놓은 거죠. 네, 그대로 예전에 그러니까 팀 버너스리가 만들었던 그걸 그대로 유지시켜 놓은 겁니다. 월드 와이드 웹 이렇게 계속 들어갈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팀 버너스리가 했던 거를 그대로 기념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네, 지금 파란색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이제 다 하이퍼텍스트들이잖아요. 그대로 이제 유지해 놓은 네, 기념으로 다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은 1955년생이에요. 1955년 기억나나요? 빌 게이츠도 스티브 잡스도 전부 1955년생이었죠. 에릭 슈미트도 그렇고요. 예,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1955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 IT 역사를 새롭게 쓰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거네요. 1991년 9월에 SLAC, 스탠포드 리니어 액셀레이터 센터라는 데서 웹서버가 가동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CRN을 방문했던 스탠포드 대학의 물리학자인 폴 쿤즈라는 분이 팀 버너스리의 웹 데모를 본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이 웹서버를 구축을 합니다. 코드를 이제 받아갖고 스탠포드로 돌아가서 이제 서버를 구축한 거죠. 그리고 그 서버랑 이 CRN을 연결해요. 그래서 무려 30만 개가 넘는 물리학 관련 문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연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 인터넷을 웹을 통해서 30만 개가 넘는 물리학 관련 문서를 손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992년 2월에 고에너지 물리학에 대한 워크숍에서 팀 버너스리가 이 SLAC 웹서버에 접속해서 논문을 막 브라우징하는 걸 시연하는 거예요. 여기 참여했던 물리학자들이 열광하는 거죠. 이 30만 개가 넘는 물리학 문서를 그냥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손쉽게 이렇게 접속을 해서 논문을 브라우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제 열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소위 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하고 웹을 거의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인터넷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통신의 기술적 방법이에요. TCP/IP라는 프로토콜, 즉 통신하는 약속을 기반으로 한 그런 네트워크 통신이고요. 초기에 인터넷은 전부 문자 기반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문서를 인터넷상에서 찾거나 또는 정보를 교환하려면 전부 이제 명령어 형태로 보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BBS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게시판 모양을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있게 했던 건데요. 그것이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웹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월드 와이드 웹, 특히 하이퍼텍스트 이런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마우스를 가지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의 시작이 바로 이 웹이라는 것이고요. 이 웹 기술은 놀랍게도 1994년 4월 30일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로 풀리게 돼요. 팀 버너스리가 만들긴 했지만 이 CERN이라는 팀 버너스리가 속해 있던 기관이 이 권리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도 이 인터넷 특히 웹 기술은 전 세계인들이 편리하게 써야만 발전하고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다시 정의한다고 했을 때 뭐 집단 지성 이런 얘기를 했었죠. 즉 CERN은 이 집단 지성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이 이제 그런 철학을 통해서 이 웹 기술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바로 이 CERN이라는 연구기관이 전 세계에 70여 개국에 3,000명의 과학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개방적인 문화가 이러한 웹 탄생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CERN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Get a real-time bird's eye view of your projects. Create project plans in one click. See the big picture across multiple Large Hadron Collider, LHC죠. Step inside the, 뭐 이 안으로 내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Welcome to the largest particle physics laboratory in the world. Right now, you're standing inside CERN,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and you've got a view that very few people will ever see. We're about 100 meters beneath the Swiss-French experiments at the largest machine in that cherry picker. But before we do, so here we are walking along part of the long circular tunnel that houses the LHC. And that's it next to you. That is the Large Hadron Collider, that collection of magnets. It's a 27-kilometer long loop. There are 4 experiments on the LHC and 10 accelerators in the complex, which together accelerate bunches of particles up to close to the speed of light. Each section in the tunnel performs a very specific function, from cooling things down to minus 271 degrees C, or focusing the beam, more specifically beams that fly around the ring, because they're in opposite directions of the universe. So, would you like to see what that looks like? Yes, I thought so. Me too. This cavern contains the CMS experiment, a compact muon.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CERN에 근무하고 있었던 여직원들, 여자 뭐 디자이너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여성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RHC입니다. 물론 이제 약자는 틀리죠. 르 하라볼 세미트라는 이름의 여성 그룹을 만들어서 실제로 음반도 내고 활동도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데모, 2000년 데모라고 되어 있죠? 이분들이에요. 이 노래의 가사가 연구에 흠뻑 빠져있는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그런 여자친구들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호소하는 그런 곡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 학회나 그런 모임에
초대받아서 굉장히 인기를 오랫동안 누렸던 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CERN이라는 조직의 개방적인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적인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웹 기술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로 공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월드 와이드 웹이 나오자마자 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렇진 않았어요. 웹 이전의 인터넷은 전화를 중심으로 하는 통신망의 연장선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PC 통신이 모뎀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컴퓨터에서는 디지털 신호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게 다시 전화선을 통해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날로그로 바뀌고 다시 다른 목적지 컴퓨터에 도착을 하면 다시 또 디지털로 변환돼서 컴퓨터에서 실행돼야 되는 이런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변화를 통해서 전송이 이루어지는 거였다면 웹이라는 것은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 중심의 패러다임을 컨텐츠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웹이 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많은 물리학자들이 수많은 과학 문서를 검색하고 탐색하는 것, 즉 브라우징이라고 하죠. 이 브라우징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갈망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웹의 탄생은 네트워크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내가 브라우징하고 싶은 컨텐츠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의 관심은 통신이 아니라 자료의 브라우징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왔다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것이 통신과 네트워크 중심의 패러다임이었던 것을 웹을 통해서 컨텐츠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월드 와이드 웹이 나오던 시절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거퍼라는 겁니다. 1991년에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개발한 서비스예요. 정보를 주제별, 종류별로 잘 구분해서 메뉴를 통해서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93년까지는 거퍼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웹 서비스는 컨텐츠의 중심이 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인터넷 속도가 좀 많이 느렸던 거죠. 그래서 풍부한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웹의 장점이 부각되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CERN이라든지 아니면 스탠포드 대학과 같이 인터넷이 좀 속도가 나는 곳에서는 쓸만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아직 웹을 쓰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도를 고려해 봤을 때 좀 단순하면서도 적절하게 텍스트 기반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거퍼의 인기가 더 있었다. 하지만 이제 컴퓨터도 좀 빨라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웹의 세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주인공은 모자이크라는 이름의 웹 브라우저가 되는데요. 이 모자이크가 이제 웹의 세상을 열게 됩니다. 일리노이 대학은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일리노이 대학에 NCSA가 하나 있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슈퍼컴퓨터와 인터넷을 설명할 때 스마르라는 과학자가 이 일리노이 대학에 있던 과학자가 제안을 해서 NCSA, National Computing Cen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 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 이 NCSA를 5군데 대학에 설립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바나 샴페인이라고 했죠. 이 일리노이 대학은 슈퍼컴퓨터 센터도 있었고 NSF의 네트, 즉 미국 과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 탄생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이 NCSA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1993년도에 컴퓨팅 시장의 상황이 어땠냐? 컴퓨터 시장의 상황이 일단 이미 IBM PC가 대세를 장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IBM PC를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PC라는 걸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되게 빨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맥킨토시를 시작으로 이미 사람들이 GUI의 맛을 본 거예요. 마우스를 써서 이렇게 뭔가 브라우징 하는 거에 대한 맛을 본 거죠. 이제 더 이상은 텍스트를 치는 서비스는
원하지 않는 거죠. 이런 컴퓨터 시장의 상황 속에서 이제 범용 웹 브라우저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웹을 쓰고자 했고 웹을 쓰는 데 있어서 브라우저가 얼마나 중요하고 브라우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범용 웹 브라우저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일리노이 대학에 위치하고 있던 NCSA에서 일하던 마크 안드리센이라는 대학원생이 이제 모자익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에 이 마크 안드리센은 NCSA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 대학원생으로서 이제 알바 비슷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자익은 마우스만으로 인터넷을 브라우징할 수 있는 최초의 소프트웨어이고요. 주요 운영체제인 윈도우나 매cin토시나 유닉스를 모두 지원한 최초의 브라우저입니다. 당연히 인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컴퓨터 사용자들을 모두 외부의 세상에 뛰어들도록 만든 기폭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비상업적 라이센스 정책을 적용합니다. 무료라는 얘기죠. 예, 프리웨어 같은 형태로 보급이 되죠. 근데 이제 이 NCSA가 뭔가 이제 정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큰 공헌을 한 안드리센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아요. 일종의 이제 안드리센은 NCSA에서 해고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모자익의 최초의 화면입니다. 이 당시 이제 브라우저의 모양이죠. 모자익 브라우저의 모양. Welcome to NCSA Mosaic이라고 되어 있죠. An Internet Information 어쩌고저쩌고. Mosaic was developed at the 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ing Center겠죠. University of Illinois in Urbana-Champaign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리노이 대학 NCSA 센터는 아직도 있는데 거기 가면 이런 기념비가 서 있다고 합니다. 웹 브라우저가 이제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겠죠. Mosaic, the first popular graphical browser for the World Wide Web. 즉 월드 와이드 웹을 위한 최초의 가장 인기 있었던 그래피컬한 브라우저다. It was created by Mark Anderson and Eric Bina at the National Center for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마크 안드리센과 에릭 비나라는 사람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가 서 있다고 해요. 마크 안드리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